며칠 전 대망의 미국 대선 첫 번째 TV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대국인 미국의 대선 토론이었다 보니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또다시 북중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그에 대한 토론 결과는 놀라웠는데 한국의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날의 토론을 보고 미 국방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전략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 이후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각종 군사연구소나 국방부 등은 앞으로 변할 정세를 파악하고 대비하느라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조부모님 중 할아버지께서 한국인이셔서 그런지 최근 한국 핵무장에 관한 이슈는 저에게 각별히 더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바쁜 와중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1대1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동료와 같이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함께 나누었던 의견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크게 관심을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이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보아도 되는데요.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각 나라별로 이익과 전략이 달라지는 이러한 중대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후보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는 이번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1대1 TV 토론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토론 내내 승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갈려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이 나이가 들어 확실하게 토론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실을 미국의 민주당만 부정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재선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이런 일로 후보가 교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바이든의 고령화와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이번 CNN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0%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약 30%에 불과했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당시 TV 토론의 분위기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바이든은 토론 내내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을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020년 토론 때보다 한층 더 차분한 어조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이 꾸준히 신체 검사나 정신 건강 체크를 받지만 언제나 문제가 없었다며 자신의 정상적인 몸 상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많은 미국 시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숨을 헐떡이며 한 문장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는 모습을 꽤나 주의 깊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토론을 보던 저와 제 동료 또한 그러한 바이든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간 바이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토론에서 그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많았죠. 바이든은 TV 토론을 통해 건강 문제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했으나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한 모습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토론 내내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4년 전보다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린 채 눈에 초점이 없는 모습 등도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여론조사의 결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한국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다시 미국과 경제 군사 문제를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철수, 핵무기 자체 보유와 같은 한국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압박을 할 거라는 예상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분명 트럼프와의 외교 협상은 매우 힘들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트럼프 이전인 91년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방위비 분담금 연 1천억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납부가 시작되어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1천억 원의 10배 이상 수준인 연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미국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여기서 또 5배 이상을 요구할 게 뻔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종종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 수준인 매년 5조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며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게 분명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자꾸만 꺼내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원래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 출신이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 출신으로서 트럼프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는데 바로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국, 즉 미국의 이익이 그것입니다. 또한 그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은 이미 매우 널리 알려져 있고 심지어 몇 시간 전에 한 약속조차 뒤집어버리는 저돌적인 그의 태도는 종종 많은 이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이라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경제 순위 1위 국가에서 하락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주된 것입니다. 즉 미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쓸데없이 모두 관여하여 미국 스스로가 경제적 군사적 어려움을 스스로 겪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전량을 지원하며 엄청난 돈을 들이부은 바이든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죠.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기브앤테이크 원리를 무시한 채 받기만 하는 태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는 게 있다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의 핵무장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어졌는데 이때 트럼프의 발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도 강한 발언을 내놓아 한국을 여러 방면으로 도발해온 북한, 중국, 러시아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주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며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푸틴이 소련시대의 영토를 재건하려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들이 미국만큼이나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나토의 가치를 폄하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행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기보다는 그 역시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가 있으므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지 더 나아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는
미국의 문제가 아닌 유럽의 문제다라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하는 듯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는 러시아의 최근 북한과의 동맹에 대한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참고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관계의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한 중요한 선언으로 양국의 군사적 종속 관계에서 탈피해 대등한 준동맹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이른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최악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은 53년 만에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합의를 했음을 시사하면서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을 다극화 세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한 왕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비판하며 서방의 제재에 맞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비판하며 이 같은 훈련이 동북아 영내 전체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그날 서명한 조약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주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잖아요. 북한이 돈과 식량, 석유 등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포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기를 대가로 더욱 진보된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최근 이루어진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치러진 이번 미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현재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에 매우 가까워져 있으며 바이든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푸틴 등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들에게 바이든은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 못하므로 바이든이 결국 우리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방위 능력이 강화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동북아시아에서의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또한 이는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미국의 국방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커져가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력 발전과 자주 국방 실천은 미국의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나라가 자주 국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핵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거죠. 토론 이후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일을 조명하며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을 점점 불가피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으며 과거에도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수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면서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설명하며 미국이 이 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를 대비해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핵무장이라는 게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니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우선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죠. 만약 모든 나라가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등 제재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NPT에서 합법적인 탈퇴를 하게 된다면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으나 NPT 10조의 탈퇴 조항은 1995년 NPT가 영구 연장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이를 인용하면 문제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NPT 10조에 따라 UN 안보리에 NPT 탈퇴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안보리가 한국의 NPT 탈퇴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안보리가 NPT 탈퇴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3년 NPT 탈퇴 이후 지속적인 경제 제재로 고통받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지만 한국도 같을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NPT 체제 이전 핵을 개발한 경우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예 NPT에 가입한 적이 없는 데다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이들의 핵 개발을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NPT에 가입한 상태인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외교적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고농축 기술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협정의 재협상 시한은 2035년으로 아직 10년 이상이나 남아있는 상태죠. 즉 기존에 이미 핵보유를 마친 국가들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데다 특히 NPT에 가입한 상태에서 탈퇴 후 핵개발을 정상적으로 한 사례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개발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NPT에서 과연 이러한 선례를 만들며 굳이 용인해 줄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만일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시도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핵심 안보 동맹국들과의 관계만 훼손되고 기껏 쌓아 올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만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굳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을 하려 하지는 않는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만일 한국이 방위비 인상에 응하지 않고 자체 핵개발을 원한다면 그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미국의 국방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한국이 겪을 제재 등은 한국의 문제니 트럼프 성향상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고요. 어느 상황이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상황이므로 트럼프는 자꾸만 이 문제를 화두로 들고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북한은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재를 견뎌냈죠. 하지만 한국은 만일 제재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을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을 이들이 달갑게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바로 턱 밑에 있는 남한에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보여준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보복에 나설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며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주변국과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핵무장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무장에 따른 이점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간단한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토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1차 토론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사실 바이든 측에서는 후보가 교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선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를 진지하게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이는 국제사회와의 복잡한 관계망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므로 면밀하게 판단하여 긴 시간 동안의 전략적 이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안보 리스크, 그리고 앞서 말한 주변국과의 갈등이나 국제 제재 등 위험한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다른 각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무작정 찬성 혹은 무작정 반대를 하기보다는 열린 관점에서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안보, 경제, 외교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요.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안보 상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으로 인해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2차 TV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